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5장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5장에서 전반적으로 점성유동의 기본적인 특성으로서 경계층 위주로 물체 표면에서 주변의 흐름으로 인해서 속도의 변화가 발생하는 영역을 이제 경계층이라고 부르고, 그 경계층에는 측류 경계층, 난류 경계층 등이 존재한다. 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층이 이렇게 측류에서부터 천이의 과정을 거쳐 난류로 발달하는, 그리고 이 측류에서 난류로 발달할 때 측류 경계층이 박리되면서 급격하게 어떤 작은 미소 교란이 증폭해가지고 난류 경계층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이 있음을 봤고, 이 속도 분포, 난류라는 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순간의 어떤 속도의 분포를 보면 규칙이 없어 보이는데, 이걸 이제 시간 평균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나름의 어떤 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면에서 속도 구배가 매우 크기 때문에 난류 경계층의 속도 구배가 측류 경계층에 비해서 매우 크다. 그래서 마찰 항력이 덩달아 이렇게 커진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난류 유동은 기본적으로 어떤 전달 현상이 아주 강력하게 발생하는 유동이다. 전달 현상이란 유동이 어떤 디퓨전의 과정을 거쳐서 혼합되는 과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달 현상은 기본적으로 물질의 어떤 특성과 연관되어 있는데, 유체의 확산, 운동량의 확산, 열 확산,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운드 U, 라운드 Y는 플로우의 특성이죠. 유동의 어떤 특성이라면 이 뮤나 카파, 즉 비스카스티나 열 전도 계수,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가 빠졌네. 는 물질의 특성이죠. 플루이드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달 현상은 물질이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강하게 또는 약하게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얘기했고, 그런 이런 경계층, 난류 경계층이라고 해서 항력이, 표면 마찰 항력이 큰데, 우리가 이 특성을 이용해서 어떤 난류의 혼합 특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난류 경계층을 잘 이용하면 압력 항력을 크게 줄일 수가 있다. 이 원리를 이제 이용하는 것이 골프공이 되겠습니다. 날개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경계층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체역학이나 공기역학 이런 거 하면서 배웠던 적분 해석. 자, 경계층이 이 그림에 있듯이 이 앞쪽에 어떤 물체가 있고, 이 앞쪽에서부터 경계층이 이렇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시간이 가면서 이 경계층의 두께가 점점 커지게 되는데, 어쨌든 이 경계층 전체를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 어떤 컨트롤 볼륨의 개념이 성립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앞쪽에는 작은 구간에서 유동이 시작돼 가지고 점점 넓어지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의 유선을 이렇게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이와 같이 파란색처럼 입구의 시작점과 출구의 시작점의 길이가 다른 이런 컨트롤 볼륨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컨트롤 볼륨은 기본적으로 질량 유량이 일정하도록, 자, 그래서 만약 유선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요건 바닥면이 될 테고요. 이 위쪽이 하나의 유선이다 라고 하면, 이 선을 따라서, 위쪽 선을 따라서 유동이 빠져나가거나 들어오는 것이 없는 거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이 컨트롤 볼륨을 여기에서 입구에서는 자유류의 속도로 유동이 들어오고, 출구에서는 당연히 속도의 어떤 분포가 있겠죠. 그죠? 경계층에 영향을 받는, 그죠? 그리고 요 끝은 이제 UE,
경계층의 끝이라고 해서 엣지, UE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바깥쪽에 요 출구의 높이를 우리가 캐피탈 Y라고 하면 Y라고 하고 이 입구의 높이를 뭐 H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속도 분포가 다르니까 높이도 다르겠죠. 그리고 우리는 저 Y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량 보존을 생각해 보면 당연하게도 들어오는 곳의 질량 유량하고 나가는 곳의 질량 유량이 같다. 이런 관계식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m.라는 게 rho u v니까 들어오는 곳에서는 rho u이 높이 h가 될 테고 나가는 곳은 어떻게 됩니까? 요 높이를 0부터 y라고 치면 여긴 rho u dy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높이 h가 똑같은 높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요 y를 h 더하기 델타 스타라고 식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써보면 0부터 y까지 rho u dy인데 이 식을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0부터 h까지 rho u dy라고 쓰고 그 다음에 더하기 h부터 y까지 또는 이 식을 이렇게 쓰지 않고 이 식을 다시 지우고 다시 써보겠습니다. 이 식에서 여기가 들어오는 곳은 2로 밀도는 똑같을 겁니다. 자, 압축성인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기서는 밀도도 달라지고 U도 달라지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질량 보존에 관한 관계식일 겁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조금 더 간단한 형태로 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rho e u e h 더하기 rho e u e 델타 스타 같은 걸 여기서 빼보겠습니다. 그럼 똑같은 놈이죠. 그죠? 그런데 요 두 개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rho e u e h 플러스 델타 스타 요런 형태로 표현되죠. 자, 그러면 요것을 이제 h 더하기 델타 스타라는 놈이 캐피탈 Y니까 적분형으로 써보면 0부터 Y까지 rho e u e를 적분한 거와 똑같은 거죠. 상수니까 그죠? rho e u e가 상수니까. 그래서 이 식을 델타 스타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델타 스타 rho e u e라는 놈은 어떻게 됩니까? 적분을 같이 두 개로 묶을 수가 있죠. 그죠? 여기서 rho e u e 마이너스 rho u의 dy 이런 형태로 식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양변의 이쪽을 나누면 델타 스타라는 놈은 0부터 y까지 그리고 rho e u e가 양쪽에 나눠지니까 1 마이너스 rho e u e 분의 rho u의 dy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이 델타 스타라는 놈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결국에는 이 높이에 해당되는 놈이죠. 그러니까 요 들어온 입구 쪽에서 요 h만큼의 rho e u e로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거하고 요거의 차이니까 출구 쪽을 생각해 보면 출구 쪽에서 만약에 rho e u e로 만약에 모멘텀이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요만큼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여기에 있듯이 요만큼이 델타 스타에 해당되겠죠. 그죠? 왜냐면 요 앞쪽은 똑같을 거니까 h가 이렇게 되고 그죠? 즉 무슨 말이냐면
속도 9배, 속도가 처음에 균질한 속도였다가 이쪽에서 이 아래쪽은 속도가 낮아지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경계층이 얼만큼 두꺼워졌는지를 경계층이 지나면서 얼만큼 두꺼워졌는지를 나타내는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공간을 대체했다고 해서 이 델타 스타를 displacement thickness 두께 단위니까 displacement thickness 우리말로 하면 배제 두께라고 쓸 수가 있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델타 스타는 당연하게도 요 X 방향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경계층이 점점 두꺼워지니까 그죠? 델타 스타도 덩달아 커지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질량 보존에 대한 관계식을 이용해서 배제 두께라는 개념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모멘텀 이케이션이죠. 모멘텀 이케이션이 뭡니까? 자, 여기에 이 컨트롤 볼륨에 서로 입구와 출구의 모멘텀이 다르니까 그죠? 그 다른 모멘텀에 의해서 어떤 힘이 발생할 겁니다. 당연하게도 그 힘은 뒤로 밀려나려는 힘이죠. 그죠? 이거는 우리가 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물 위에 판을 올려놓고 우리가 바람을 훅 붑니다. 그러면 그 판이 뒤로 밀려나죠. 그죠? 그만큼 힘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계층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여기에 작용하는 표면의 마찰력에 의해서 힘이 발생할 텐데 컨트롤 볼륨에서는 이 전체를 놓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찰력의 총합이 D만큼이 될 거고 얘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반대 방향으로 항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에 해당되겠습니까? 추진력이 되는 거죠. 그죠? 어떤 엔진이 있어가지고 이 물체에 이 항력만큼 힘을 주고 있어야 이게 멈춰 있다고 또는 일정한 속도로 현재 운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모멘텀 이케이션에서는 속도 벡터 곱하기 dm 다트의 유출입구 차이죠. 자, 컨트롤 서피스에 대해서 속도 벡터 dm 다트를 다 적분하면 요 값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0부터 자 출구 쪽이 파지티브니까 0부터 y까지 u 그죠? u는 y에 따라 다 바뀌는 놈이죠. u dm 다트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빼기 입구 쪽 마이너스입니다. 0부터 h까지 ue dm 다트가 되겠죠. 그죠? 또 이제 앞에 우리 그 질량 보존에 대해서 했던 거하고 똑같이 여기서 두 개를 더 할 수가 있겠죠. H부터 델타까지 H부터 잠시만요. 캐피탈 H부터 Y까지 UE, DM 닷으로 더한 놈 하고 그죠? 근데 요거는 이제 같이 식을 묶으려면 여기가 빼기가 되고 여기에 똑같은 놈을 더하면 되죠. 그죠? 근데 H부터 Y까지 UE, DM 닷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같이 묶어 써보면 식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까요? 요 식이 자 그래서 그러면 요 두 개가 묶어져서 하나로 표현되니까 0부터 y까지 u-ue의 dm 다트가 될 겁니다. 그죠? 두 개를 묶어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런 형태가 될 테고 요 뒤쪽에 남은 놈은 자, 콘스탄트 값이니까 그죠? 이거 묶으면 ue가 될 테고 0부터 h부터 y까지 dm 다트 한 거나 똑같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UE 곱하기 DM 다트는 어떻게 됩니까? 로 E UE A인데 A는 뭐에 해당됩니까? 델타에 해당되겠죠. 그죠? 잠깐만 헷갈리게 좀 쓴 것 같은데 다시 여기를 지우고 어, 천천히 써보겠습니다. 자, 0부터 y까지 udm 다트는 dm 다트라는 건 로유 v니까 여기는 로유 제곱 dy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항은 이건 입구 쪽입니다. 그죠? 이 둘을 합쳐서 그죠? 그래서 0부터 y까지 입구 쪽이니까 로2 ue 제곱 dy 이런 형태로 식이 표현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뒤쪽에 있는 이놈은 의미가 뭡니까? h부터 y라는 건데 상수를 적분하는 거니까 0부터 델타 스타까지 적분하는 거와 똑같죠. 그래서 이놈은 ue 곱하기 그죠? 로 e 로 e가 있으니까 로 e ue 제곱 델타 스타가 될 겁니다. 근데 이 앞쪽에서 델타 스타가 유도가 되었으니까 이 식을 다시 정리해 보면 자 0부터 y까지 로 u 제곱 마이너스 로 e u e 제곱 dy가 되고 그 다음에 델타 스타의 정의에 따르면 u이 곱해지고 0부터 y까지 로 e ue 마이너스 로 u dy가 될 겁니다. 여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여기서 로 e ue 제곱과 여기에 로 e ue 제곱이 있는 거죠. 들어가면 그래서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빼버리고 나면 0부터 y까지 로 u 제곱 마이너스 로 u ue가 되겠죠. 그죠? 식이 이렇게 되고 이놈이 dy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써보면 0부터 y까지 로 u가 밖으로 나오고 u 마이너스 ue dy가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처음 시작이 이제 마이너스 d라는 놈이 이놈이니까 최종적으로 보면 여기에 다시 써보면 자, 우리가 이 항력이라는 놈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0부터 y까지 로 u ue 마이너스 u의 dy 이런 형태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y라는 지점은 이미 속도가 경계층 내에서 바뀌어 가지고 외부의 속도가 같아지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적분을 무한대까지 넓혀도 사실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속도를 내가 알고 있을 때 이 속도에 대해서 0부터 y까지 이 적분을 수행하면 우리는 이 경계층이 자람으로 인해서 모멘텀이 바뀌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총 항력을 저 컨트롤 볼륨의 총 항력을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죠? 즉 두께가 어느 정도 두꺼워졌는지도 속도 분포의 적분으로 계산할 수 있고 이 항력이 어느 정도 커졌는지 발생했는지도 우리가 속도의 적분으로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슬라이드에 그걸 이제 방금 유도해 본 요 관계식을 정리해 가지고 우리가 질량 보존 관계식에서부터 어떤 속도 변화에 따라서 경계층 두께가 점점 두꺼워지는 걸 알 수 있고 그걸 델타 에스테리스크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여기에 주어진 이 적분을 수행하면 되는 것이고 요 델타 에스테리스크를 displacement thickness 배제 두께라고 부릅니다. 또 좀 전에 항력을 구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항력을 요게 동압의 단위죠.
그죠? 2분의 1 로유 제곱이니까 그걸로 나눈 놈을 뭐라고 부르냐면 모멘텀 thickness, 운동량 두께라고 부릅니다. 여기 이제 항력이 직접 비례하는 놈이죠. 운동량 두께는 로유2 제곱을 양변으로 식이 좀 틀렸네. 여기서 로2 u2고 여기가 로유입니다. 그리고 여기 밀도가 없어야 되는데 그죠? 식이 조금 틀려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될 수 있고,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속도 분포 운동량이 바뀜으로 인해서 경계층 두께가 두꺼워지고 운동량이 바뀜으로써 이 항력이 발생하는 그 크기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이 항력계수라는 놈은 이 우리가 자 그러면 마찰 항력, 즉 어떤 표면이 있을 때 이 각 지점에 쉬어 스트레스가 타우 월이라고 치면 어느 구간 0부터 뭐 어떤 x까지 이 구간에서 타우 월을 다 면적 a로 적분하면 되는데 만약 이 폭이 1이라고 치면 그냥 dx죠. 그죠? 이놈이 항력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dx분의 d 드랙은 타워림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항력의 x방향 기울기가 쉬어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죠. 그 관계를 이용하면 우리가 마찰 항력 계수를 CF라고 하고 이놈은 쉬어 스트레스를 동합으로 나눈 놈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쉬어 스트레스는 이 dx를 미분한 놈. 이 어떤 의미로 보면 세타를 미분한 놈과 같죠. 그죠? 그래서 정의에 따라 대입을 해보면 2배의 dx분의 d세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타라는 놈은 결과적으로 x의 함수긴 한데 이 놈은 속도를 적분한 놈입니다. 그죠? 속도를 다 적분하면 얻어낼 수 있는 각 지점마다 이 모멘텀 thickness가 달라지겠죠. 그럼 이 모멘텀 thickness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결국 막 항력 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층의 속도 분포가 어떤 모양인지를 알면 항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고 또 얼만큼 두꺼워지는지 이런 특성을 다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displacement thickness하고 momentum thickness를 알면 이 경계층이 측류 경계층인지 난류인지 박리가 발생했는지 이런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특성을 결정하는 어떤 형상 함수라고 해서 쉐입 팩터 H를 정의를 합니다. 이놈은 세타분의 델타 스타, 이 값은 항상 1보다 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경계층의 속도 분포가 이래 주어졌는데 그놈의 쉐입 팩터를 구해보면 대체적으로 만약에 3.5보다 큰 값을 가지더라. 램이나 바운더리 레이어인데 3.5보다 크더라. 하면 거기에는 박리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다. 터뷸런트 바운더리 같은 경우에는 2.4일 때 박리가 발생함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어려운 경계층 이론 이런 걸 하다 보면 모든 것들을 이 쉐입 팩터의 어떤 함수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경계층 이론의 기본적인 경계층의 특성을 결정짓는 기본적인 변수로 두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 경계층의 이 속도 분포의 모양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 이 압력의 분포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직결되는 것은 dP, dx입니다. 요게 뭡니까? 이게 pressure, 압력의 gradient 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층 내부에서는 어떤 속도, 이 압력의 분포가 예를 들어 바깥의 압력이 PE라고 하면 이 밑으로는 압력이 대체로 일정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유도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경계층 바깥의 속도 분포에 따라 내부 압력 분포가 변한다. 아주 쉽게 말하자면
베르누이 이케이션으로 2분의 1 로 u2 스퀘어가 컨스탄트니까, 그죠? 외부의 어떤 속도 분포가 바뀌면 요 경계층 바깥에 압력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알면 결과적으로 우리 내부에서의 어떤 압력의 변화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경계층 내부에서는 벽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압력이 일정하다. 즉 Y 방향으로는 압력의 변화가 없다. 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오직 압력은 X 방향만의 함수다. 즉 X 방향으로 압력이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듯이 내가 달리기를 하는데 내 앞쪽에 압력이 크다. 그러면 나는 점점 운동을 하기가 힘들어지죠. 그죠? 좀 더 유체역학적으로 표현하면 내보다 앞쪽에 압력이 높으면 점점 내 운동량을, 즉 속도가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될 테고, 당연히 뒤쪽에서 압력이 높아. 그러면 나를 점점 밀어주는 운동을 하죠. 그게 가속이 돼가지고 속도가 점점 빨라질 겁니다.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모멘텀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갈수록, 즉 이쪽이 앞쪽인데 앞으로 갈수록 압력이 커집니다. 그 얘기는 예를 들어 dp dx가 0보다 크다는 얘기죠. 앞으로 갈수록 압력이 커지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이 중간에 어떤 속도가 3이었는데, 그죠? 압력이 점점 높아지니까 점점 압력이 줄어들 겁니다. 2가 됐다가 1이 됐다가 어느 순간 되면 속도가 거의 0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죠? 속도가 거의 0에 가까운 값을 가진다. 그 얘기는 이 뒤쪽에서는 백플로우가 있다는 얘기죠. 속도가 음의 값을 가지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 과정, 즉 속도가 0이 되는 이 순간 이유가 뭐가 되냐면 이제 속도가 0인 영역을 이렇게 해보면 속도 분포는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될 겁니다. 요 영역을 우리는 백플로우 또는 이제 박리, separation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separation point라는 것은 속도의 구배가 0이 되는 y 방향으로 속도 구배가 0이 되는 곳. 그 순간적으로 조지점에서 마찰 항력은 0이 되겠죠. 그죠? 근데 마찰 항력이 0이 됐다고 좋은 게 아니죠. 백프레셔가 생기면 압력이 매우 낮아집니다. 압력이 세퍼레이션이 생기면 압력이 낮아진다는 것은 이제 앞쪽보다 뒤쪽에 이 압력이 더 낮다는 것이고, 그건 이제 압력 항력이 아주 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죠? 자, 이와 같이 경계층 운동을 방해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뭐냐면 결국 역압력 구배라는 것입니다. 경계층의 압력의 분포를 봤을 때 압력의 구배가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0보다 큰 이 과정, 이때 어드버스 한 거죠. 부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드버스 프레셔 그레디언트라고 부르고, 반대로 압력이 이 압력 구배의 음의 값을 가진다. 이거는 이제 바람직한 거죠. 운동량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박리가 쉽게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favorable 하다고 해서 favorable pressure gradient. 그리고 압력의 변화가 없는 곳이 이제 zero pressure gradient.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압력 구배가 발생하면 경계층에 박리가 쉽게 생길 수 있다. 무조건 생기는 건 아니죠. 천천히 생기겠죠. 천천히 생기지만 어느 순간 되면 박리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역압력 구배로 인해서 속도 방향이 거꾸로 바뀔 때 유동 박리가 우리가 발생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유동 박리가 발생하면 천이가 쉽게 일어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역압력 구배는 난류의 생성을 촉진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익형을 보면 익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이 앞쪽에서 유동이 이렇게 가속되는 구간이 있죠. 가속되는 구간은 favorable pressure gradient가 될 테고, 근데 다시 가속된 만큼 다시 대기압이 돼야 되니까 요 어느 구간 이후로는 또 adverse pressure gradient 구간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앞쪽에서는
박리가 쉽게 일어나지 않고 압력이 이렇게 크게 증가했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런 데서 이제 유동의 박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 압력 분포, 압력 구배가 어떻게 존재하느냐가 경계층 특성에 어떤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경계층 이론을 조금 더 공부하다 보면 이 경계층 속도 분포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속도 분포를 구할 수 있게 되면 아까 앞에서도 했지만 이 CF는 2 d세타 dx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요런 속도의 분포를 우리가 안다면 그걸 적분하면 모멘텀 시크니스 같은 걸 구할 수 있고 그죠? 경계층 두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놈들은 이렇게 레이놀즈 수의 어떤 역수의 형태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계층 두께가 루트 REX분의 5.2x다. 그럼 이 REX라는 의미는 뭡니까? 루트 뮤분의 로 V x가 되는 거죠. 길이 대신 즉 어떤 특정한 위치 즉 x가 이런 형태로 표현되고 이것이 5.2x니까 식을 풀어 써보면 이 식은 뭐에 비례하게 될까요? 루트 x에 비례하겠죠. 위에 x가 있고 아래에는 루트 x로 나누니까 결과적으로 이 층류 경계층의 속도 분포는 루트 x의 그림처럼 두꺼워진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스킨 프릭션 코에피션트를 보면 이 분포를 보면 여기 루트 x 분의 1이죠. 그죠? 그래서 스킨 프릭션 분포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가면 갈수록 마찰 계수 값은 줄어들죠. 그죠? 줄어드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항력이 줄어드는 건가?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죠? 이 앞쪽에서 마찰 계수 값은 크고 뒤쪽으로 갈수록 작아지지만 결과적으로 전체 항력이라는 것은 어느 지점 X까지 항력이라는 것은 이 shear 스트레스 CD는 CF를 다 X로 적분을 하는 거죠. 0부터 X까지. 그죠? 그럼 요거 적분을 하면 이놈은 루트 X분의 1의 함수니까 적분하면 이놈은 루트 X의 함수가 되겠죠. 그죠? 즉 항력도 X방향으로 커질수록 루트 X에 비례해서 점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항력 자체는. 그죠? 그래서 판이 길면 길수록 항력이 커지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런 우리가 밑에 이렇게 적분한 관계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항력이라든지 항력 계수 무엇보다 경계층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게 이 항력의 분포니까요.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평판 선두부부터 경계층은 두꺼워지고 표면 마찰 계수는 점진적으로 낮아진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항력을 보면 난류 경계층의 항력 계수가 더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적분을 해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레이놀즈 수가 낮을 때 표면 마찰 항력이 전체 항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얘기는 레이놀즈 수가 작을수록 저 계수값이 커지죠. 그죠? 그러니까 CD 항력 중에서 프레셔로 인한 항력하고 CD 프릭션 항력이 있는데 이 값 계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럼 전체 항력 계수 중에 레이놀즈 수하고 프레셔 드랙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박리라든지 이런 게 생기지 않는 이상. 그런데 CDF는 레이놀즈 수가 낮아질수록 커지죠. 그러니까 비중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항력 계수의 비중. 전체 항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진적으로 커진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경계층에 대한 이론은 몇 가지 우리가 주요 사실들 위주로 경계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점성계수,
우리가 마찰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마찰이라는 것은 결국엔 운동량이 전달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우린 통칭해서 이 트랜스포트 피너메나라고 부르고, 자, 뭐가 트랜스포트 되느냐? 물질도 될 수 있고, 모멘텀도 될 수 있고, 에너지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분자의 모멘텀이 얼마나 잘 전달되느냐가 비스커시티입니다. 점성입니다. 자, 여기에 정의를 보면 슈어 스트레스가 결국에는 마찰이죠. 근데 이거의 의미는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마찰이 작용한 결과 유체는 속도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가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 운동량이 전달됐다는 것이죠. 멈춰있는 놈에 내가 옆면으로 어떤 움직임을 만들면 속도가 바뀌죠. 속도가 바뀐다는 것은 멈춰 있었는데, 즉 운동량이 0이었는데 어떤 운동량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슈어 스트레스가 결과적으로 운동량이 얼마나 잘 전달되는지 그 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어떤 속도의 변화를 만들어낼 때 얼만큼의 힘이 드는가를 나타내는 척도가 비스커시티죠. 그죠? 즉 점성이 결국엔 분자 운동량의 어떤 전달을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 마찬가지로 분자의 어떤 에너지가 전달되는 척도를 전달되는 현상을 thermal conduction이라고 부르고, 그때 이 크기를 나타내는 카파값, 이건 thermal conductivity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뮤나 카파 같은 놈은 이 온도에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데 대체로 비선형적인 관계를 가집니다. 대표적인 관계식으로서 이제 서더랜로 공기에 대해서 성립하는 점성계수입니다. 뭐 꼭 공기가 아니라 다른 어떤 기체다 하면 그 기체의 특성에 맞는 어떤 관계식이 존재하겠죠. 그죠? 여기 보다시피 어떤 기준 온도 T0가 있고, 그 T0에서 점성계수, 보통 표준 대기 온도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뮤제로는 대충 뭐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온도에 따라 이런 관계식, 요 관계식을 대략적으로 보면 직선은 아니지만 대충 뭐 요렇게 바뀌는 함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카파, 열 전도율, 그죠? 열 전도율이라고 하는 카파는 이런 관계식으로 우리가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점성계수하고 비열비와 연관되어 있죠. 그리고 이 카파라는 놈은 점성계수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 분자운동학 키네틱 이론, 기체 이론 뭐 이런 거에 따르면 근본적으로는 이 두 현상, 즉 점성으로 인해서 운동량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에너지도 전달되는 거죠. 근데 그 크기가 약간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으로는 그 두 현상은 분자의 충돌에 의한 현상이기 때문에 둘은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또 열이 얼마나 확산되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알파라는 개수를 쓰게 됩니다. 컨덕티비티는 공간에 대한 개념이라면 알파라는 것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얘가 얼만큼 많은 열을 방출하게 되는지 그런 걸 표현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현상을 우리는 물리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모양새는 뭐냐면 디퓨전입니다. 우리가 확산된다 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 디퓨전은 뭐 여기 읽어보면 net movement다, 뭐의 분자나 원자에, 그럼 어디서 뭔가 높은 농도 또는 높은 온도, 농도라 하면 높은 농도에서부터 뭔가 낮은 농도로 분자나 원자가 이동해 가는 것, 이게 디퓨전입니다.
이 경우에는 농도일 경우에 물질의 디퓨전이 되겠죠. 서멀 디퓨전, 열 확산은 어떻게 될까요? 높은 온도를 가진 영역, 즉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에너지가 낮은 곳으로 분자 충돌에 의해서 어떤 에너지가 전달되는 이 과정이 디퓨전이라는 것입니다. 모멘텀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 디퓨전은 이 어떤 구배에 의해서 결정된다. 뭐 농도의 구배 또는 온도의 구배 또는 속도의 구배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디퓨전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농도의 구배 또는 속도의 구배 그리고 온도의 구배 그레디언트죠, 그죠? 이것의 비례 상수가 이제 이 확산계수, 물질 확산계수 D, 그 다음에 비스카시티 코에피션트, 그리고 요 알파는 서멀 컨덕티버티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다이버전스가 미분형으로 표현되면 이거죠. 이게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 밀도가 바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레디언트가 높은 곳, 요 다이버전스라는 게 결국엔 이동을 표현하는 것이고 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뭔가 이동하게 되는데 그거에 비례해서 즉 라운드 로, 라운드 T라는 것은 농도가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를 나타내는 양이죠. 그죠? 우리가 이런 관계식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중에 우리가 유도를 해보겠지만 에너지 방정식의 미분형에서부터 우리가 이런 관계식을 나중에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요지는 이 그레디언트가 어떤 어떤 확산의 시발점이 된다. 즉 뭔가 농도가 다르거나 속도가 다르거나 온도가 다르면 뭔가 퍼져나가는 즉 모멘텀이 전달되거나 에너지가 전달돼서 결과적으로 시간 변화가 없는 상태라는 건 어떤 얘기겠습니까? 농도의 그레디언트가 없는 상태 또는 속도의 차이가 없는 상태, 온도의 차이가 없는 상태. 그때가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전달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이런 어떤 전달 현상의 크기를 비교하는 주요한 척도로 이제 프란틀 넘버를 우리가 무차원수 프란틀 넘버를 정의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놈은 모멘텀의 어떤 디퓨지비티, 모멘텀이 확산되는 정도와 열에 확산되는 정도를 나눈 놈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두 개가 뭔가 전달 현상에 똑같은 근본은 똑같은데 그죠? 이게 모멘텀으로 나타나는 거하고 에너지로 나타나는 게 서로 크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무차원화 시킨 놈, 이놈을 계산을 해보면 모멘텀 디퓨저 비트라는 놈이 결국엔 뮤 차원을 맞추기 위해서 로로 나눈 놈이고 이건 서멀 디퓨저 비트입니다. 이 두 개가 이렇게 되고 요 알파에 대한 관계식으로부터 다시 정리해보면 요 카파분의 뮤 CP라는 우리 어떤 관계를 찾아낼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바운드 레이어가 속도에 대한 바운드 레이어가 이런 모양이고 이 두께가 델타라고 치겠습니다. 그럼 요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표면의 온도가 뭐 자유리 온도는 100켈빈인데 표면의 온도가 200켈빈인 평판이 이렇게 있다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온도 분포는 이런 분포를 가지겠죠. 그죠? 바깥쪽은 100켈빈이고 여기엔 200켈빈이 되겠죠. 이게 온도라고 하면. 그래서 요 열적으로 이 경계로 인해서 열적으로 영향을 받는 두께를 thermal boundary layer라고 부릅니다. 열 경계층이죠. 온도를 기준으로 본 경계층, 속도를 기준으로 본 경계층.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어떤 물질이 프란틀 넘버가 1이다 라고 하면 이 속도 벨로시티 바운들 레이어랑 서멀 바운들 레이어의 두께가 똑같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공기 같은 경우에는 프란틀 넘버가 대략 0.7 정도 됩니다. 프란틀 넘버가 0.7 정도라는 것은 서멀 바운들 레이어가 두께가 1이라고 하면 벨로시티 바운들 레이어 두께는 0.7 정도 된다는 것이죠. 즉 모멘텀이 전달되는 거리보다 열이 전달되는 거리가 더 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주 깊이 있게 뭔가를 다루는 건 아니지만 개념 위주로 우리가 지금 경계청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전달 현상을 조금 더 우리가 직접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복습할 때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뉴트니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유동이 뉴트니안 플루이드다 라고 하면 shear 스트레스가 결국에는 어떤 응력 스트레인 레이트에 비례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공학적으로 엄밀하게 텐서 형태로 이 스트레인 레이트를 표현해 보면 이와 같이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SIJ를 이제 스트레인 레이트 텐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I랑 J는 1, 2, 3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다시피 지금 우리가 어떤 유체 요소가 육면체다라고 하면 면이 즉 이 예를 들어 AB, CD가 있는 이 면의 방향은 어떤 방향입니까? X축이죠. 그래서 이 앞쪽에 X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에 대해서 요 면에 대해서 X 방향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 대표적 압력이 포함되겠죠. 그죠? 면의 수직한 방향이니까. 근데 이 shear 스트레스는 면의 방향이 사실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 Y 방향과 Z 방향 두 개의 성분으로 이 평면에 작용하는 힘을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IJK가 IJ가 1, 2, 3이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총 9개의 성분이 이렇게 존재할 테고 거기에서 스트레인 레이 텐서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유도했던 그 관계식하고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죠. 뉴트니안 플루이드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이 방향으로 IJ가 만약에 XY라고 하면 입실론 XY의 shear 스트레스가 비례한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대입을 이렇게 해보면 이 shear 스트레스는 뮤 이런 형태로 표현되고 이걸 조금 더 다시 써보면 shear 스트레스 타우 IJ는 뮤 뮤 SIJ 이렇게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면에 각 면에 수직하게 작용하는 힘 이걸 우리가 프레셔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꼭 이 수직하는 힘은 우리가 열적인 프레셔를 생각을 하면 열적으로 프레셔가 주어짐과 동시에 이 유체 요소가 부피가 팽창한다든지 부피의 팽창 정도는 이렇게 표현되죠. 다이버전스죠. 이놈이 0이면 인컴프레서블이고 컴프레서블이면 바뀌지 않는 놈이죠. 그죠? 컴프레서블이면 0이 아니죠. 그죠? 그 얘기는 저쪽으로 어떤 압축성에 의해서 팽창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스트레인 레이트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그 스트레인 레이트이 결과적으로 내부가 예를 들어서 뭐 빵빵해진다
열이 작용해가지고 그럼 거기서 약간의 변화가 생기겠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 놈이. 그래서 shear XX 방향, 이 옆쪽으로 작용하는 것, 즉 I와 J가 같지 않은 경우, 같지 않다는 얘기는 shear 성분이죠. shear 성분에는 그저 2μ Sij로 표현될 텐데 I와 J가 같은 경우는 그 면과 작용하는 힘의 방향 두 개가 같다는 얘기죠. 그죠? 이 노멀 스트레스에는 이렇게 속도 변화로 인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성분, 요거는 2μ Sij와 똑같습니다. 2μ S11하고 또 같은 얘기죠. 근데 거기에 이런 요소, 압축성으로 인해서 뭔가 더 추가적으로 변화하는 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걸, 그리고 이 람다 값은 이걸 이제 스톡스, 나비아 스톡스 할 때 그 스톡스입니다. 스톡스 가설, 스톡스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람다 값을 마이너스 3분의 2 뮤라고 측정, 그 뭐 기존의 경험, 모든 유체에 대해서 저게 성립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유체,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온도 범위 내에서는 저 값을 가지게 됩니다. 람다 값이. 그리고 이건 뮤에 비례하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벌크 비스커시티 코에피션트 또는 세컨드, 두 번째 또 다른 점성 계수라고 해서 세컨드 비스커시티 코에피션트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쉬어 스트레스에 대한 표현과 노멀 스트레스에 대한 표현을 하나로 써보면 이와 같이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델타 IJ는 뭡니까? 델타 IJ는 1 아니면 0입니다. 1인 경우는 I와 J가 같을 때, I와 J가 같지 않으면 0입니다. 그러니까 0인 경우에는 그저 타우 IJ는 뮤 ESIJ로 표현될 거고 1인 경우에는 그리고 요 IJ 연산에서 SKK라는 건 뭐냐면 SKK는 어떤 의미냐면 S11 더하기 S22 더하기 S33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와 같습니까? 이게 속도 벡터의 다이버전스와 같죠. 그죠? 그래서 요식 또는 요식으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축성이 없다고 하면 그저 타워 IJ는 뮤 ESIJ 이렇게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는데 압축성이면 이제 또 다른 압축 요인이 하중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앞에서 그 지배방정식에 대해서 다룬 것처럼 저런 쉬어 스트레스 앞에서 정의한 놈이 요 놈에 해당되겠죠. 여기 있는 요 놈, 이 놈을 정의하는 놈이 되고 우리가 continuity, momentum, energy equation에 대해서 미분형, 요 노란색 박스 친 놈이 이 미분형 관계식이죠. 그죠? 적분형 관계식을 미분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체 그 압축성 문제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모르는 변수라는 것은 이제 이 지회 방정식에서 보면 모르는 변수 뭐가 있습니까? 밀도, 그죠? 속도, 그 다음 나오는 놈이 압력, 그 다음 쉬어 스트레스, 그죠? 또 요 뭐 F, 이건 중력 이런 건데 생략 뭐 생각 안 해. 지금은 생각 뭐 정의가 되겠죠, 그죠? 또 밑에 있는 요 E, 그죠? E 또는 T인데, 그죠? E도 모릅니다,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모르는 변수가 총 몇 개입니까? 여기에 보시면 요 위에 식만 관계를 놓고 보면 6개의 unknown이 있습니다. P, V, ρ, T, E 6개의 unknown입니다. 그죠? 근데 이 타우라는 놈은 우리가 앞 슬라이드에서 이 타우는 2뮤 SIJ로 표현된다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모델이죠. 그죠?
스톡스, 이게 이제 우리가 뉴트니안 모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인간의 어떤 가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지배방정식까지는 하나도 가설이라는 게 없습니다. 뭘 무시했거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온전하게 자연에 적용될 수 있는 식입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관계식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죠. 자, 방정식이 3개고, 그죠? 지금 unknown은 총 6개입니다. 그러면 6개의 방정식을 셋업을 해야 이 unknown을 개념적으로 우리가 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관계식을 다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배 방정식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기체니까 P는 로알티가 성립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P나 로를 알면 온도를 안다는 얘기고, 그죠? 로나 T를 알면 압력을 안다는 얘기죠. 또 여기에 인터널 에너지도 있고 온도도 우리가 unknown이라고 했는데 그 둘을 연결시켜 주는 게 뭡니까? 스몰 인터널,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는 CVT입니다. 그러니까 온도를 알면 내부 에너지를 안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총 5개의 방정식이 있고 여기에 shear 스트레스는 Emu Sij다. 이것도 하나의 방정식이죠. 그죠? 모델입니다. 사실 이상기체 상대 방정식도 모델이죠. 그죠? 이게 모든 그 이상기체가 아닌 특수한 기체들은 이 관계식이 성립하지 않는 기체들도 있죠. 그죠? 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 3가지 지배 방정식 외에는 다 모델입니다. 그죠? 또 E도 인터널 에너지도 CVT라고 했는데 이걸 상수로 두면 calorically perfect고, 그죠? 또 이게 온도의 분포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죠. 그죠? 근데 또 E는 또 CVT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CVT1T, CVT2T 스퀘어 뭐 이렇게 표현되는 또 기체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풀려고 하는 관심이 되는 것들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또 뉴트니안 혈액의 흐름 이런 거 따질 때는 타우가 쉬어 스트레스가 이 그 스트레인 레이트에 비례한다가 성립하지 않는 유동이죠. 그런 경우는 또 다른 모델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르는 것이 6개고 우리가 찾아낸 관계가 6개가 됐다. 그러면 이제 풀 수가 있으니까 이건 closed system, closed system이라고 equation 이라고 수학적으로 부릅니다. 이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 조건은 갖췄다는 얘기입니다. 직접 답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풀 수 있는 문제, 완전히 오픈된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앞장에 이런 모델들을 사실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옛날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많은 사람들이 저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다음 시간에 뭐 요 뒤쪽에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이제 이게 CFD로 어떻게 발전해 갔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